박사님 오셨습니다. 박수 네, 한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경제 일주일에 브리핑 시간에 왔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마스크를 벗고 테라스에서 이렇게 손 흔드는 모습이 지금 CNN이랑 다 보도가 됐더라고요. 전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 보좌진들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코로나가 전염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의사들이 퇴원하면 안 된다고 말렸는데 이렇게 그냥 자기가 나갔다고 이런 것도 이제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커맨더 인 치프인가요? 그 최고 통수권자라고 하지만 정말 불쌍한 생각이 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원칙대로라 그러면 다 자가격리해야 되고 피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쩌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미국은 좀 우리랑 코로나에 대해 생각하는 게 다른 것 같은데 약간 감기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제 미국 친구들도 그냥 다 한번 앓고 지나가자야. 그러니까 뭐 코로나 뭐 걸려본 사람이 많은 거예요. 한국에 비해서 뭐 내가 아는 누구누구가 걸렸는데 며칠 아팠는데 나았어. 뭐 이렇게 알고 있고 걔는 너무 심해가지고 뭐 너무 심해서 죽은 사람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다 이제 괜찮은 거예요.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통계로 보면 미국 내에서 사망한 사람만 그럼요. 21만 명인데. 굉장히 많은데 이제 약간 이게 참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미국의 이제 진보 데모크라틱 서포트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우리처럼 반응을 해요. 근데 리퍼블리칸이랑 전화를 하면은 그 사람도 원래 아파서 죽을 사람들이었는데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굉장히 지금 이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여당 야당 간에 그 공화당들은 원래 총으로 자기가 자기 생명 지키는 걸 기본으로 삼고 있는 분들이니까 병마에 무릎 꿇을 수 없다. 이건 이해는 되지만 허세 아닌가요? 이쯤 되면. 허세죠. 나와가지고 코로나가 우리 삶을 정복하게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멋있어 보이지만은 사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만으로 74세고 비만이거든요. 76세고 그렇죠. 몸무게가 110kg가 넘고 비만이고 이런 게 다 이제 코로나 위험 카테고리에 든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다는 게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 캠페인의 기조를 계속 코로나 걱정하지 마라 마스크 쓰지 마라 그러는데 본인이 걸리니까 지금 대선 기간이 얼마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아마 불안할 거고 조금 시간이 있으면은 없어 보이니까 다급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1차 토론회를 했는데 바이든 후보랑 그 토론회를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 토론회만 하면 바이든은 무조건 이긴다 이랬는데 사실 거기서 바이든이 특별히 뭐 KO가 된 게 없어요. 아, 그 토론회 다 보셨어요? 다는 안 받고 중간중간 봤는데 그 특징이 어땠어요? 우리 그러니까 최진희 박사가 보는 조 바이든과 도널드 트럼프의 토론회는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최지은 박사님은 조 바이든을 더 약간 선호하는 측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만약에 그 토론을 딱 봤을 때 저는 두 분 다 별로 최악의 토론이었다고 생각해요. 서로 막 소리 지르고 뭐 이게 그런 토론이 좀 살아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래요? 나 이게 미국다운 것 같아. 우리나라 같이 아니 뭐 제가 뭐 물어보면 사회자가 끊고 막 그런 거 더 싫더라고. 근데 저는 또 동시에 저는 보질 않았지만 뉴질랜드 후보자들도 비슷한 시간에 토론회를 했다고 하거든요. 뉴질랜드? 예, 굉장히 이제 그건 뭐예요? 토론회를 했는데 뭐 뉴질랜드도 뭐 뽑아요? 예, 저도 구체적으로 누가 했는지는 모르는데 이제 사람들의 평이 거기는 굉장히 엘레강트한데 굉장히 우아한데 미국은 무슨 뭐 완전 난장판이다 뭐 이런 평이 많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볼 생각인데 그래서 정말 이게 참 토론회가 미국의 그 민주주의가 굉장히 많이 망가졌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제 토론회만 하면은 여론조사 역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토론회를 원했는데 그게 이제 한번 했는데 바이든이 큰 실책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KO 되지 않은 것만 해도 바이든의 승이 아닌가 이렇게 미국에서는 지금 평가를 하는 것 같고 그 토론회가 1차 토론회 이후로는 시청률이 점점 떨어진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2차, 3차 때 아무리 뭐 더 잘하더라도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토론회 때문에 뭐 트럼프가 반전하기 힘들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예측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지은 대변인님께서 보실 때 트럼프가 코로나 걸린 것은 미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일단은 안 좋은 게 더 클 것 같은데 아직까지 다 예측하긴 힘들고요. 안 좋은 이유는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다. 마스크 쓰지 마라. 그리고 지금 본인이 걸렸다는 이 상황 자체가 본인 말의 이 신빙성을 없애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동시에 또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히든 카드가 될 수도 있잖아.
그렇죠. 코로나 다 나았고,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고, 지치 결집시키고. 한 2, 3일 그냥 쉬고 나오면 돼. 뭐 이러면서 오히려 뭐 영웅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거 노린 건데.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악관에 벌써 8명이나 확진자가 나왔는데, 우리가 아는 것만. 이라고 하면서 한편에서는 멜라니아 영부인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 생각해서 백악관에서 움직이지 않기로 했다라고 현명함을 좀 보여주는 게 있어서 대비가 되는 거죠. 이 괜찮은 척이 진짜 괜찮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게 되면 진짜 허세로 밝혀지게 되면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쪽들도 있고 집결은 될 거예요. 역시 트럼프 체격 등치값한다 이렇게 보는 쪽도 있을 테고 아닌 쪽들은 저 왜 저러고 다녀라고 비난의 대상이 될 텐데 이분들은 이미 표심을 결정해 놓은 쪽이라 어떻게 될지 토론회에서 저는 재밌게 봤거든요. 네, 그 굉장히 네.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우리도 그런 난타전 좀 그립지 저는 않아요? 난타전 그런 토론회가 굉장히 신선하고 오히려 네. 저는 즐거웠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토론회는 좀 말만 하려면 사회자가 끼어들어갖고 뭐 시간 제한이 너무 많아. 무슨 얘기만 하면 뭐 딱딱 끊고 너무 재밌는데 막 저쪽은 막 서로 말 끼어들고 근데 너무 좀 많이 싸우더라고요. 네, 정책 토론보다는. 원래 정치가 싸우는 예.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뭐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거는 지금 폼페이오 장관도 한국을 온다 그랬는데 7일에서 8일 날 오기로 했죠. 그거 취소를 했거든요. 취소했어요? 예, 일본은 가는데 한국은 왜냐면 안 와요. 네. 사실 폼페이오 장관이 이번에 이 동북아시아 방문의 주 요인은 스가 총리 그 사람을 만나는 게 주 목적이었고 나머지 주변 국가들을 만나는 거였는데 뭐 좀 아쉽긴 아쉽죠. 하지만 예,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한국을 방한을 이제 취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 또 중국의 왕이도 올해 11월쯤에 한국 오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연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안 오니까 중국도 올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왔으면은 혹시라도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있지 않았을까? 이제 김정은도 이제 트럼프 아프다 그러니까 막 축사를 뭐 이렇게 위로를 전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같은 옥토버 쇼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는 지금은 옥토버 쇼크인데 나는 예. 자꾸 옥토버 서프라이즈 여기서 하는데 아니 트럼프가 코로나 걸린 게 어떻게 서프라이즈가 돼? 서프라이즈 10월에 네. 국내에서 뭔가 통일 관련돼서 아니 풀리는 근데 게좀 그럴 있겠다. 경우에는 예. 대부분 옥토버 쇼크라고 하거든. 이게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걸 서프라이즈라고 안 하고 좀 서프라이즈는 의외의 뭐 어떤 반전이나 좋은 일 같은 네. 거 있을 때 서프라이즈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데 지금 아픈 상황 말고요. 이제 옥토버에 이제 그 선거 10월에. 전에 종전 선언 같은 걸 하지 않을까. 이제 트럼프가 반전 효과로 그런 예측이 좀 있어서 이제 폼페이오가 오고 뭐 왕이가 왔을 때 또 뭐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이번에 그 이제 한국 공무원이 죽은 것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하고 이런 게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리의 희망이죠. 그런 희망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그런 희망이 더 없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그다음에 생각이 듭니다. 최진 대변인인데 궁금한 게 우리가 트럼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잖아요. 네. 성격이나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과 케미는 어느 정도 맞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물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한반도 김정은 위원장과 이렇게 직접 만나고 종전선언에 가까운 일까지 진행한 거는 트럼프가 처음이거든요. 조 바이든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일본을 사실상 좀 후자에 놓고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트럼프가 하면서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볼 때는 트럼프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조 바이든이라는 사람은 미국에서 어떤 인물로 평가돼요? 별로 무색무취 이런 사람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여러 가지 반응을 듣는데 미국에서 가장 리버럴한 사람이다. 만약에 조 바이든이 대통령 되면은 가장 급진적인 좌파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이제 정치적 성향은 굉장히 리버럴 해왔고, 다만 이제 나이가 되게 많고, 정치 경험이 오래됐고, 이러면서 좀 이제 할아버지 이런 느낌이 드니까 좀 안정적이라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제 정치적인 성향 굉장히 리버럴 했던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한반도에 대한 생각은 뭐, 바이든이 한국만 볼 게 아니라 중국, 일본 다 같이 이렇게 볼 건데, 이제 지금 미중 갈등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 중국에 대해서의 갈등은 사실은 오바마 때 시작됐거든요. 트럼프가 더 했고 그래서 바이든 때도 계승될 가능성이 큰데 그거 안 그러면은 좋잖아. 미중 갈등 상황에서 이제 한국을 이제 지금 사실 일본 방문하는 것도 뭐 쿼드라는 미팅인데 미국이랑 일본, 인도, 호주 이렇게 4개가 하는 연맹인데 중국 네네. 견제하는 그 네네. 회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회의에 가담을 하지 않고 중국 견제도 안 하고 뭐 미국 편도 아니고 지금 중도 막 이런 상황인데 그런 입장에서 바이든이 계속
중국 견제를 할 때 우리 어떤 입장을 취할지 다시 한번 우리도 이제 전략을 다시 거기서 체스를 뜨면 우리도 함수 또 이렇게 두는 게 그러니까 돼야 너무 되겠죠.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완전히 확 바뀌어버리면 모든 게 리셋돼버리면 처음부터 한반도 문제를 다시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이제 하반기인데 이거를 어떻게 또 다시 설계하려면 그게 또 어렵지 않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뭐 대북 정책의 장단점도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성공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 것 전략적 같아요. 인내로 예. 계속 끌었었죠. 그 전략적 인내가 아무런 성공을 가져오지 않았다. 그래서 일본의 예. 군국주의만 키워줬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게 이제 바이든이 오바마로 돌아가는 건 일단 막아야 되는 것 같고, 바이든이 트럼프랑 똑같지는 않고 다른 거 할 건데, 그게 이제 오바마로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는 워싱턴에서도 오바마의 전략은 전략적 인내가 아니라 실패였다. 라는 것은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더 많이 외신에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오바마의 민주당이 아니라 지금 민주당은 사실 많이 위축돼 있는 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책을 펴서 국제적으로 미국의 역할을 키우려 한다면 뭔가 돈이 들어가고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이 가장 많이 자랑할 수 있는 게 군사력인데 그런 거 저런 걸 활용하기에는 한국이 꽤 괜찮은 고객이긴 했습니다. 근데 일본을 상대로 해서 뭔가 좀 키워보려도 일본은 경제가 너무 안 좋고 네. 미국 경제 한계가 있어서 트럼프가 팔고 싶었던 그런 것들도 다 사지 못하는데 일단 사겠다고 했었던 그런 관계. 그러니까 바이든은 과거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일본을 키워서 아시아를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민주당 쪽 시스템이고 공화당이 찬성하지 않지만 트럼프는 아니야. 한국하고 직접 하는 게 오히려 중국 견제하는 데 놔. 얘들이 중국이란 중심을 잡고 있지만 비즈니스가 그런 거니까 오히려 우리 편에서 잘 쓸 수 있어라는 카드를 내놓고 있는 거죠.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쪽엔 트럼프가 훨씬 좋아요. 그리고 저는 이 미국의 선거 시스템이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미리 유권자 등록을 하고 투표하러 가는 쪽들은 주고받으면서 일하는 백인 노동자들이나 그쪽이 훨씬 더 강합니다. 반면에 민주당 리버럴들은 등록 안 하고 투표 안 하고 소문난 사람들이 많아서 그리고 이번에 또 주번에 그 연임되는 선거 재임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서 투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좀 잘 풀려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 옥토버 서프라이즈란 말 자체가 사실은 큰 장난처럼 느껴졌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뭐가 있어도 트럼프는 자기 투표의 변수가 되는 예를 들어서 자기네 지지권에서 한국 종정선언 해주고 나면 미국이 뭔가 더 나아진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할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 증시에서 주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의 희망사항이었다고 생각하고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트럼프가 코로나가 되지 않아도 가능성이 좀 낮다고 생각한 게 지금 이미 이제 투표를 이번에 온라인 투표를 하기 때문에 기간이 굉장히 길어져가지고 투표를 사람들이 이미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프라이즈를 하려면 september에 했어야 되는데 9월에 했으면 그 유권자의 영향을 미치는데 10월에는 이미 투표할 사람 했고 그리고 또 지금 스윙 스테이시 펜실베니아 네. 아니면은 뭐 플로리다 이런 데인데 플로리다 같은 데는 오히려 뭐 베네수엘라랑 뭘 한다 그러면은 스윙이 돼요. 근데 한국은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 남은 두 구간이. 플로리다 예. 어르신들 많이 계신 동네잖아요. 스윙이긴 한데 그쪽 라틴 같은 아메리칸도 경우는 많고, 예. 전형적으로 지금 라틴이나 백인 부유층들이 많기 때문에 공화 쪽으로 기울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던 지역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스윙, 뭐 이미 투표가 시작했고, 백인 유권자들이나 다, 그 다음에 이제 스윙 스테이트가 한국이랑 관련이 별로 없는 곳이기 때문에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낮다는 것도 이제 예측이 있었는데, 뭐 그래도 이제 폼페이오가 오고, 뭐 이런 상황에서 조금 기대는 했는데 지금은 좀 더 기대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뭐든지 재선을 위해서는 할 사람이에요. 제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뭔가 예. 있을 사람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다 블랙홀처럼 뉴스가 다 죽었는데 미국에도 사실은 지난주만 해도 지난주 그 코로나 확진 발표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가장 큰 뉴스는 무력 충돌 사태였어요. 대선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불복하지 않으면은 누가 이기든 간에 무력 충돌이 있을 것이다. 대법관한테 이제 항소를 하러 가고 지금 긴즈버그가 사망한 다음에 미국의 대법관 9명 중에 한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렇죠. 그 빈 거를 트럼프가 무리하게 누굴 임명을 하려고 하면서 미국 대법관이 이제 6대 3으로 보수로 기울었는데 2000년도였나요? 엘고어랑 부시 당시에도 그 투표 이후에 대법관으로 간 다음에 부시가 이긴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그렇지 않을까라는 이제 예측이 되고 물론 그 그러면은 당시에는 첨언하자면 엘고가 조금 성급하게 패배를 시인하는 일이 있고 그걸 뒤에서 뒤집다 보니까 미국 정치장에서 그리고 플로리다 투표 기계 장치가 워낙 희한했기 때문에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그런
기간이 있죠. 트럼프는 근데 그 모든 걸 띄워놓고 바로 언론 플레이를 할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당장, 지금 이미 뭐 예를 들어서 펜실베니아가 스윙 스테이트인데 거기만 해도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더블 엔벨롭을 이제 의무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투표용지를 이중으로 집어넣는 봉투 하나 말고 하나 더 해야만 이제 인정을 해주고 봉투가 하나면 무효라고 해서 그것만 해도 벌써 10만 표가 무효가 될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주마다 그 선거 규칙을 조금 더 이렇게 유리하게 해놓은 거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법적 이런 소지가 있고 10만 표 중에 몇 표가 다시 뭐 해야 되냐 다시 투표용지를 열자 이럴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대법관은 무리하게 이제 보수로 임명하려고 하는 의도도 그런 것과 관련이 돼 있고 또 뭐 그런 거 결과와 상관없이 트럼프가 뭐 한 20%로 지지 않는 이상 몇 프로로 지는 이상은 불복을 하고 그때 되면은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이 무력 항쟁을 할 수 있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미국에서는 마스크 안 쓰자고도 나왔던 양반들이니 충분히 가능하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제 뭐 그런 장군들이 혹시 대선 이후에 무슨 상황이 있으면 군은 개입하지 않겠다 발표까지 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지금 60년대 한국, 70년대 한국도 아니고 2020년에 미국에서 무력 충돌, 뭐 대선 불복 뭐 이런 게 참 황당하다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네. 트럼프가 깔끔하게 확 이겨주면 좋을 텐데요. 아니, 제가 우리 시청자들 댓글 보다가 좀 이상해서 아까 그 조선일보에서 발표한 아들 편지 한 번만 띄워줘 보세요. 아들 편지 한 번만 좀 띄워봐 주시면 맨 밑에 내려봐요. 날짜 좀 보여줘봐요. 날짜가 10월 6일이야. 응? 날짜가 10월 6일인데 이 기사 맨 위에 올려줘봐요. 조선일보 기사는 10월 5일 9시 44분이야. 뭐야 이거? 또 걸렸지 이 새끼들아. 뭐 조선일보에 먼저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청와대로 가는 거야? 뭐야 이게? 뭐 미래에서 온 거를 미리 알아서 들었나? 뭐 하는 거야 이거 조선일보? 수정을 10월 6일 날 수정을 한 거고 최초 입력은 10월 5일 9시 44분이야. 그쵸? 오늘 낮 2시 7분에 수정을 한 거고 최초 보도는 10월 5일이에요. 근데 편지는 10월 6일이야. 뭐지? 그러니까 니들 맨날 조선일보 니들 그러니까 맨날 욕먹는 거야. 날짜나 좀 맞춰. 아유 진짜 좀 작업을 하려면 제대로 해. 수정할 때 편지를 받아가지고 올렸을 수도 있나요? 아니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기사를 10월 5일 단독입니다. 10월 5일 9시에 썼는데 아들은 10월 6일이라고 날짜를 썼어. 그러네요. 미래에서 편지를 받았나? 에라이 나 그러니까 조선 니들은 뭔가 니들은 내가 신뢰가 안 간다 그랬잖아. 아유 씨. 그러지 말자. 예, 죄송합니다, 우리. 아까 네, 저희가 이거 아니에요. 잠깐. 저는 이런 걸 보면은 이게 어떻게 뭔가 착오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도 많이 당하셔가지고 네. 당연히 이것은 의도적일 것이라고 이렇게 그치. 판단을 하시는 그 조선이 상황이. 얘기하는 거 네. 뭐든지 의심부터 하면 돼. 네. 거기다가 예. 대통령님이라고 집어넣는 문장 뭐 이런 것들 하는데 미리 작성해 놓으면 이 기사가 9시에 송출된 겁니다. 9시 몇 분에. 그러면 적어도 이런 기사 1시간 내에 뚝딱거리고 써서 한다고 쳐도 8시 몇 분에 있었다는 거고 아들이 쓴다고 미리 전화 걸어서 그럼 쓰기 전에 관련된 내용을 다 알고 요약해서 올려놨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참 독특하죠. 이런 신기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날짜는 10월 6일로 해라. 그 편지 기사를 우리가 줄게. 그래서 조선은 미리 참 기발 새끼들은 언제 한다고요? 기발 새끼들 수요일 날 합니다. 아, 날짜라도 좀 제대로 맞춰. 무슨 기사는 먼저 5일 날 저 편지가 나오고 6일 날 편지가 5일 날 나오면 언제 쓴 거야? 근데 이걸 지금 보시는 시청자들이 보고 체크를 해서 바로 댓글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날짜가 이상하더라고. 저도 아까 뭔가 좀 이상했거든요. 이게 웃긴 게요. 네. 아까 그 기사 맨 밑에 보면 2020년 10월 6일이라고 아들 편지를 조선이 실었어요. 네. 근데 기사는 저렇게 2020년 10월 6일이라고 기사를 실었는데 맨 위에 보면 입력은 10월 5일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이 편지를 입수할 때 야 이거를 10월 6일 날 써라. 그 애는 당연히 이걸 10월 5일 날 썼을 거 아니야. 아무리 빨리 써도. 응? 어떻게 내일 날짜로 아이가 씁니까? 그러면 또 조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순한 아이가 날짜를 착오했다. 그렇게 네.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다른 사람들과 아버지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에서 그 날짜 집어넣고 자기 이름 빼고 이렇게 집어넣는데 저런 걸 틀릴까요? 말도 안 되고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날짜를 착각하는 건 달력이 없던 시대. 휴대폰 다 갖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게 고2입니다. 딴 사람한테 쓰는 편지도 아니고 대통령한테 쓰는 편지예요. 다시 한번 오타가 있나 꼼꼼하게 살피고 다시 한번 뭐가 잘못됐나 살피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신기한 게 조선은 이거를 어떻게 입수했나. 미래에서 10월 6일 날 쓴 거를 5일 날 입수했다. 조선은 참 능력자들이에요. 맞습니다. 미래에서 대단합니다. 편지까지 갖고 오고 너희들 그래서 안 돼. 야, 또 조작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 그러니까 내가 조선이 얘기하는 건 뭐든지 반대로 봐라. 니들은 그러니까 하고 한 날 조작을 70년간 해도 항상 어설퍼. 꼭 걸려. 네, 요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최지은 대변인님, 그 월북 공무원 있잖아요. 그 네. 문제 외신 브리핑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외신 반응은 좀 어때요? 뭐 지난번에 제가 여기 나와서 지난번 금요일이었나요? 얘기한 예. 그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예. 그럼 다들 월북으로 예. 국방부에서 발표를 하고 예. 뭐 그 정도의 뭐 우리의 대응이 적절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 이유를 이제 뭐 트럼프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뭐 했냐 이런 메시는 별로 거의 없고 아예 없거나 없고 이제 북한이 왜 쐈을까 그게 이제 코로나 방역과 좀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뭐 지금 북한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또 중국과 북한 그 변방이라고 그러나요? 그걸 이제 지난 1월부터 보이는 사람은 다 무조건 쏴죽이는 그런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과 좀 연결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향후에 뭐 이제 북미 관계, 뭐 남북 관계가 좀 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그런 이제 정세 분석이 더 많지 우리처럼 뭐 한국 대통령을 탓하는 외신은 없습니다. 예. 오늘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이 서울 특별시장이랑 부산시장 내야 된다. 민주연구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부산에서 가장 이슈가 가덕도 신공항 문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부산 지역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네. 당협위원장이라고 하나요? 지역위원장이라고 하고 저희 지역위원장이라고 지역구거든요. 가덕도가. 예. 우리 그래서 최지은 대변인님이 부산 북강서을 예, 북구랑 강서구인데 예. 강서구가 가덕도 김해공항이 다 있어요. 제가 와 지금, 거기가 예, 중심이네. 거기가 중심은 아니고 변방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이렇게 좀 도농복합 지역인데 공항이 지금 현재 공항도 있고 옮기려고 하는 공항도 있는 자리입니다. 원래 도농복합 지역이 선거운동하기 제일 힘들어요. 사람 우리 보기, 지역이 사람- 부산 면적의 3분의 1이에요. 굉장히 크고. 거기 예.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한번 부산을 바꿔보기 위해서 도전했던 지역인데 우리 노무현 대통령보다 이번에 비록 떨어지셨지만 득표율은 좋았어요. 예, 노무현 대통령보다 훨씬 많이 받았습니다. 그 멸치한테 졌죠? 아 죄송합니다. 그 근데 김도우비한테 졌죠? 예, 저도 많이 부족하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진작 선거 전에 가덕도 신공항 논의를 좀 하든가 좀 전략이 늘 부족해 민주당은 보면. 아니면은 아예 안 하던가. 너무 이게 선거 이것도 전에 아니고 가덕도를 저것도 해줬어야 아니니까 이게 되는데. 내가 보면 네. 4.15 총선 전에 가덕도 던졌으면 부산이 이렇게 망가지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좀 뭔가 예. 의제를 딱 던질 때 예. 선거에 유리하게끔 던지면 되는데 지금도 시기가 애매해. 지금은 해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예. 논제를 던지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가덕도 신공항 논의 어디까지? 부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네. 부산이라는 어떻게 보면 제2의 도시가 네. 부산을 가려고 그러면 저도 그게 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김해공항이 어디죠 우리가? 김해공항은 사실 이제 김해공항에서- 부산 강서구에 있기 때문에 서울 김포공항이 서울에 있는 것처럼 어디 흡수가 내리더라고요? 돼가지고 김해공항에 내리죠. 그죠? 김해공항에 예, 예. 내려서 셔틀버스로 거의 1시간 타고 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부산 아니고 그러니까 김포공항이랑 같을 건데 가덕도는 인천공항처럼 국제공항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거예요. 김포공항 놔두고 이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김포공항 확장할까 인천에 새로 하나 만들까 그때도 아마 이런 논의를 했겠지만 결국은 인천을 만들었고 지나고 보니까 뭐 인천이 잘 되고 있잖아요. 가덕도도 그런 건데 지금 옛날에 가덕도 얘기 나온 지가 한 20년쯤 됐는데 네. 박근혜 정권 때 이걸 PK, TK 싸움으로 변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 뭐 싸움을 대구 붙였죠. 예 대구에 가야 된다 이러다가 갑자기 가덕도 원래 가기로 됐는데 이렇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이 항의를 하고 그랬더니 그러면 대구도 말고 가덕도 말고 그냥 원래 있던 김해공항 확장하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당시에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좀 했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다시 이제 여러 사람들이 우리 당 저쪽 당 뭐 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을 하셨어요. 가덕도 우리 이제 지난번 20대 총선 때 부산에 5석만 해주면은 우리가 가덕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5명이 됐고 재보궐까지 6명이 됐는데 아직까지 가덕도 진척이 없었고 또 오거돈 시장이 굉장히 가덕도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 진척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1대 총선에서는 사실은 그게 이제 부산의 민심의 한 가지 이유일 수 있는데 3석밖에 못 했죠. 근데 지금 오거돈 시장님이 사퇴를 하고 부산 민심은 더 안 좋아졌는데 그 가덕도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대해서 검증안을 이제 국무총리실에서 그 김해 신공항을 확장하느냐 확장하지 않으면은 새로운 데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덕이 될 것이라고 부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확장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국무총리실에서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검증 보고서가 뭐 총선 전에 나온다, 총선 후에 나온다, 계속 미루다가 10월에 나온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보고서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아무도 그 보고서를 본 사람은 없지만은 여러 뭐 안전분과 뭐 여러 분과가 있는데 안전분과에서 김해공항은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안전분과 사람들이 최종 회의에 참여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고 해요. 그런데 그 보고서를 채택하면은 안 된다고 이제 부의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고 총리실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원래는 김해공항을 확장해야 된다고 했고 부의경에서는 반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국토부 장관도 민주당 그리고 우리 총리님도 민주당 이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해지는 이제 민주당의 내부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여기 정치 클리핑에 못 온 것도 갑자기 이제 부산에서 시민단체에서 자기들이 삭발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좀 와달라 그래서 갔는데 가덕도 공항을 빨리 만들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김해 신공항 확장안에 반대하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얘기하는 공항을 만들자는 새로운 거죠. 공항을 만들려는 건데 가장 큰 이유는 김해 신공항이 안정성이 이제 불안하고 위험하다는 건데 이제 그것을 무시하고 채택하면 안 된다 이런 건데 부산에서는 오히려 이제 여야가 다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걸 더 민주당의 공약이었는데 이번에 듣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 망한다 뭐 이런 좀 기조가 있어요. 그래서 갔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이제 우리 뭐 민주당의 당대표와 모든 사람을 굉장히 안 좋게 발언하는 뭐 현수막도 붙어 있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난감해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제 이게 민주당의 잘못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 부산의 18명 국회의원 중에 15명이 국민의힘인데 거기선 도대체 뭘 하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왔는데 지금 그만큼 부울경 민심이 안 좋습니다. 안 좋고 지금 오늘 3시에 이제 이낙연 총리랑 뭐 우리 부울경의 의원들 몇 분이 이제 회동을 하는데 그때 좀 더 어느 정도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이 결과가 좀 부울경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쪽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가덕도 신공항이냐 밀양 그쪽의 신공항이냐 이 싸움이 이명박근혜 때부터 쭉 이어졌던 맞습니다. 건데 그 전에는 가덕도로 되어 있었어요. 왜 그게 안 됐냐면 예. 이 PK나 TK나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보면 자기네 표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자기네 표들을 어디에 한 군데를 정해갖고 공항을 하려면 표에서 마이너스가 될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근데 민주당은 얼마든지 이거 정치적으로도 좋은 거거든요. 어차피 TK에서는 그렇게 민주당 지지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PK에서 확실한 표값을 다지려고 그러면 가덕도에다가 제대로 된 공항 짓고 이거 얼마든지 부산을 살리면서 정치력도 이용할 수 있는데 이거 확 밀어붙이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뭐 표는 좀 복잡해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를 가면은 또 오히려 싫어하는 시민들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표만 생각하면 오히려 복잡한데 부산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산 지금 김해공항만 해도 코로나 전에는 1,000만이 훨씬 넘는 숫자가 1년에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예상으로는 몇 년 후에 2,000만을 달할 것이다 이러는데 김해공항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조그만하고 그다음에 그 소음 문제 때문에 밤 10시부터 아침 7시인가요?
아침 6시까지는 비행기가 가지를 못해요. 전혀 뜨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 산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10몇 년 전에 이제 비행기가 산에 부딪혀가지고 뭐 200명이 죽은 일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김해공항을 지금 확장하는 거나 뭐 가덕도를 새로 짓는 거나 비용도 거의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을 확장할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지어도 되는 것인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든지 참 이게 우리 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약간 정부와 부의경의 싸움이 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했을 때 잘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공무원의 연속성입니다. 우리 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경기도에서 하천 주변에 엉뚱한 거 짓고 장사하시던 분들이 있었어요. 네. 이분들 철거시킬 때 타 지역 사람들 갖다 집어넣어서 분석해가지고 결국은 다 철거할 수 있었거든요. 계곡 내 불법. 올 여름 그래서 경기도 하천이 좀 더 깨끗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다르게 하면 박근혜 때 공무원들이 죄다 승진하지 갑자기 국토부 있다 딴 데로 가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분석했던 것들이 그대로 있다니까 내가 썼던 보고서를 내가 뒤집는 게 쉽지 않아요. 공무원들은 승진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뭔가 누락될 구실을 만드는 거 못합니다. 이제까지 나왔던 평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바꾸고 TF 집어넣고 처리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집어넣던가 뭔가 나갈 수 있게 퇴로를 열어줘야 이게 제대로 된 납이 나옵니다. 비용이 비슷하고 지금 있는 거 늘려봤자 어차피 저녁 때 소음은 막지 못합니다. 이 소음 문제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된 남은 굉장히 시끄러운 이슈가 될 건데 이걸 옛날 공항에 집어넣는다? 이건 그야말로 부산하고 대구의 싸움을 안 붙이려고 하던 대로 늘려라고 하면서 이럴 거면 왜 논쟁을 꺼냈냐라고 했던 이슈거든요. 지금은 빨리 민주당이 나서 선을 그어야 되는데 이 보고서 나오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참 때도 못 맞춰요. 지금 이거 해봤자 이게 커봤자 연말에 또 시끄러울 것이고 선거에도 도움이 안 될 것이고 왜 좋은 이슈들이 이렇게 날리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저는 뭐 이제 표만 생각했을 때 가덕도가 돼도 부산은 쉽지 않아요. 지금, 맞아요, 지금 맞습니다. 상태로. 근데 가덕도가 안 되면은 우리는 앞으로 한 30년 동안 영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부산에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너무 비관적이고요. 다 전략이 그런가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선거는 얘기하는 또 전략이 예. 반을 차지하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의 지금 핵심이 행정 수도 이전인데 이렇게 몇 개 기간 뭐 몇백 명 옮긴다고 국가 균형 발전이 되지 않거든요. 지역에 뭐 부산에도 공항을 만들어주고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어주고 이렇게 지역 균형 발전을 하는 건데 저는 가족도 없는 국가 균형 발전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그 몇백 명 안 되는 기관들 옮기는 것도 얼마나 처절하게들 난리를 쳤습니까? 부산으로 옮겨서 안 간다 그런 데도 있었고 진주, 전주 이런 데 옮겨놨던 것들 죄다 그만큼까지 조금씩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전략이 있다 보면 당연히 이걸 보완할 게 만들어질 것이고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늘려가야죠. 그러니까 우리말에 50보 100보 하는데 가나마나 똑같다가 아니라 50보 갔으면 그만큼 간 거거든요. 지금 다시 논의를 꺼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부산이 조금 희망적이 되는 것이고 이걸 어떻게든 예. 저희 입장에서는 선거 전략을 치른다고 하게 되면 잘 이용해야죠. 무언가 지렛대라도 하나 있으면 뒤집을 수 있는 거리가 생기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이런 언론이나 유튜브에 무슨 장벽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부산에는 모든 그 부산일보 국제신문에 가덕도위가 매일 나오거든요. 서울에 하면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근데, 뉴스가 아닌 게 뉴는 그야말로 새로운 거 아닙니까? 근데 몇 년 전 박근혜 때 따지면 가덕도 공항 얘기에 대해서는 이미 찬반 논란서부터 다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때 입 다물기로 하자라고 주요 언론들이 나갔었기 때문에 지역 언론의 필요성이 정말 중요한 게 이런 거죠. 근데 그 지역 언론이 이제 네이버 같은 데도 국제신문은 뜨지가 않거든요. 그 신문 랭킹에. 그러니까 정말 중앙에만 집중돼가지고 우리가, 예. 네이버 뉴스 쪽의 가장 큰 문제는 그 기레기들이 썼던 정말 믿을 수 없는 신문들을 걸러내고 괜찮은 걸 하려고 했더니 얘들끼리 단체를 만들어갖고 뉴스 검색 제휴 들어가는 거는 뭔가 대단한 특혜처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지역 언론사에 대해서 안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숱하게 나오는데 다음에선 검색이 잘 됩니다. 이슈로도 올라오고. 네. 근데 네이버는 그야말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뭐 AI를 이용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신뢰가 좀 안 가는 그런 뉴스죠. 저도 뭐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살아서 사실 그 불편함을 모르고 살았는데 이번에 부산에 출마를 해보니까 정말 지역과 서울의 이 수도권의 뭐 언론의 차이도 많이 나고 이 정보의 접근성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나라가 정말 수도권 중심으로 오랫동안 발전을 했구나. 그런 좀 걱정이 됩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살고 있지만 부산 같은 큰 도시에 제대로 된 공항 하나 만들지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걸 만들어야 될 것이고 기존 거 확장하라고 결정이 났는데 이게 도저히 확장할 수 없다. 일단 다른 건 다 모르겠어요.
안전은 그렇다고 치고 우수한 비행사가 있다고 치더라도 조종사가 밤에 운영 못하는 인천공항만 해도 맞습니다. 예. 허브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화물기 같은 거 뜨는 시간에도 야간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부울경이 부산은 350만이지만 부울경에서 다 이용하는 건데 거제도에서도 가깝고 다 가깝거든요. 김해에서도 가깝고. 그럼 이게 850만 명이 쓰는 공항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 850만 명은 해외 여행을 하려면은 인천공항에 가야 되면은 왔다 갔다가 반나절씩 더 더해지는 거고. 부산으로 바로 오는 시간대가 비행기가 별로 잘 맞아서 없으니까요. 반나절이죠. 그렇죠. 안 그러면 가서 하루 자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부산이 관광도시인데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도 서울을 거쳐서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관광산업 그리고 또 첨단 기술이 가덕도 바로 옆에 그 산전이 있는데 산업단지가 있는데 반도체 같은 첨단 기술의 제품은 그 장비는 비행기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다 인천에 가까운 경기도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방에 올 수 없고. 또 그 가덕도에는 또 부산 신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구하고 공항하고 이렇게 이제 도로하고 연결할 수 있는 트라이포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박근혜가 안타깝죠. 나빴죠. 그걸 정치적으로 PK, TK 싸움 붙이려고 이용해 먹지 않았었으면 벌써 공항에 만들어졌을 텐데 말입니다. 참. 근데 좀 우리 당에서 좀 이걸 해결할 수 우리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이걸 좀 해결할 수 있었으면 가서 좋겠습니다. 당에 가서 소리 지르고 싸워요. 근데 당 어쨌든 대표 멱살 붙잡고 해요. 제가 이번에 부산에서 시위를 했는데 그때 너무 이제 부산 분들이 굉장히 막 심하게 이렇게 현수막에 막 뭐 당대표 뭐 국토부 장관 뭐 지방 몰락의 사적 뭐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저도 그걸 보고 여러분 막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거기 참석한 것만으로도 막 저를 징계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가 더 잘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처럼 정치인 최재은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외로 막 그런 지역 같은 데 가갖고 시민의 목소리를 많이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외로 네. 나는 왜 안 그러는데 그럴 왜 것 같아요. 의외라고 생각했냐면 그냥 국제 대변인 그러고 중앙 정치에 더 신경 쓸 줄 알았는데 나름 그 당협 지역위원장이다 보니까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PK 지역의 민심이 상당히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제가 가봐도 오거돈 시장 사건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이 조중동의 잘못된 프레임으로 그쪽이 좀 영향력이 많이 받거든요. 어떤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도 많이 통하는 지역이고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얼마든지 뭐 헤쳐나갈 방법은 있겠죠. 이번에 우리 최재현 대변인이 오셨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정거래법 3법이랑 어제 김종인 씨가 노동 3법도 같이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공정거래 3법은 제가 좀 더 이제 좀 저 스스로도 좀 더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노동 3법과 연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반대를 하고, 이게 그쵸. 이제 서로 하나 주고 하나 받고 하는 정치적 거래가 아니고, 이제 필요한 건데, 노동자들, 이게 뭐 기업 하나는 기업에 좀 안 좋았으니 이번에는 기업에 좀 좋게 뭐 노동자들에게 권리를 빼앗자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거는 적절하지 않아서 묶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다만 이제 노동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노동의 유연 안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우리는 노동의 유연성 이러면은 이제 노조가 이제 우리 민주당의 큰 지지 기반이기 때문에 안 좋아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말 잘해야 돼 노동자는 지금. 네. 다시 얘기해요. 네. 노동의 유연화라는 정책은 박근혜 때 굉장히 주장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동의 유연화라는 거는 쉬운 임금 체계, 어떤 기업들이 수건 사업이었던 노동의 유연화 정책인데 개인적 의견은 어떻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노동의 유연 안정화를 추구해야 된다. 네, 이게 안정화. 유연 안정화, 유연과 안정화를 같이 추구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동자는 저는 노조에 속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조 밖의 노동자도 다 같이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조를 존중하지만은 일본 노조는 그 노조 밖에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자기 노조들만 생각하다 보니까 예, 그 노조에 예. 속해 있지 않은 노동자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싸워주지 않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그런 이제 뭐 택배 기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이런 뭐라고 그러죠? 필수 노동자 아니면은 뭐 비정규직 네. 이런 분들을 위한 노조를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분들은 노조의 혜택을 못 받으니까 아니면은 이 노조의 권리를 조금 낮춰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이 권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노동 유연화에서 유연은 노조의 힘을 좀 빼는 거고 안정화는
노조 밖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학으로서 봤을 때는 한 회사가 잘 안 되면은 사람을 자를 수 있고 또 더 잘 된 회사에 그 사람이 이동하면서 이제 경제는 커지는 건데 문제는 이 잘린 사람이 그쪽에 간다는 보장도 없고 이 사람이 잘렸을 때 못 먹고 사느냐 이런 그 사회 안전망이 없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회 안전망이나 복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야 노동 유연화를 할 수 있는데 또 동시에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 지금 너무 힘든데 사람을 자를 수 없어라고 얘기하면 기업이 힘들 수도 있거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대기업은 예외로 하더라도 그래서 이것을 유연을 만약에 한다면은 안정화도 같이 수반해야지 유연만 하는 것은 반대하는데 저는 유연을 아예 얘기하지 않는 것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공정거래 3법은 대기업이나 재벌계의 어떤 집단을 좀 규제할 수 있는 법이고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저번에도 잠깐 우리 시청자들한테 설명드린 상법이에요. 세계는 상법, 공정거래법, 그다음에 금융그룹 감독법인데 상법에 사회이사 문제예요. 사회이사를 선임해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재벌이라는 그 그룹의 이사 제도는 그냥 거수기 역할을 하거든요. 막 이재용이가 뭐 하라 그러면 알아서 이사해서 오케이 해주고 근데 밖에서 외부 인사가 사회 이사가 들어올 경우에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대기업이 굉장히 불만을 터뜨리고 있고 오늘 뭐 이낙연 대표를 만나서도 굉장히 불만을 섞인 목소리를 냈는데 그다음에 이제 노동 3법을 김종인지가 들고 나오는 것은 다시 채찍을 들었으면 이제 당근도 주는 사실 이거 굉장히 저는 반대예요. 조심하게 다가가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재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최지훈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노조의 힘을 빼야 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노조의 힘을 빼야 된다. 노조의 힘이 빠지면 어떻게 보면 사용자가 더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유연화 정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너무 기업들이 한 번 고용을 하면 쉽게 해고를 못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임금에 의해서 도산당하고 그런 얘기들이 기업적인 마인드거든요. 고용하기도 힘들어지는 측면이 있어요. 한 번 고용하면은 이제 자르기 굉장히 힘드니까 경기가 좋을 때도 고용을 좀 하지 말자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유연화가 좀 되면은 이제 경기 좋을 땐 또 더 많이 고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 중년들은 이미 고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청년들은 고용이 안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분들을 자르기 힘드니까 청년들은 고용이 계속 안 되는 그렇죠.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적재 현상이 좀 벌어지고. 그래서 전 사람을 무조건 잘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죠. 어느 정도의 유연성은 필요하고 또 동시에 노조에 속한 부분들은 이런 것을 혜택을 받는데 노조에 속하지 않은 여러분들도 어떻게 혜택을 해줘야 될 건지 뭐 노조의 힘을 빼지 않으면 그만큼 다른 분들한테 다 노조를 만들어줄 건지 뭐 이런 고민도 좀 필요하다고 것에 생각합니다. 대해서 지금 보다 보면 일부에 지금 말씀하신 노조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확실하게 섞여 있어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예. 박사님 말씀하신 게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사실 이런 얘기 저는 안 하고 싶은데 해야겠습니다. 그 대기업 같은 경우는 노조 힘을 빼야 된다는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라인에서 일하는데 누군 추석 선물 하나도 못 받고 급여는 3분의 1밖에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데 노조의 힘을 빼는 것도 괜찮겠죠. 예컨대 뭐 조종사 노조, 비행기 같은 경우 이들은 임금도 많이 받고 휴가도 제대로 챙기는데 뭐 이런 얘기 나갈 수 있습니다. 대기업에 대해서 연구 나왔던 것들 보다 보면 고용 여력이 없어서 회사가 안 좋아서 직원을 뽑지 않고 줄였다라고 하지만 그 기간 임원들의 급여는 끊임없이 올랐습니다. 상여금은 엄청나게 올렸고요. 그 상여금 하나만으로도 공장 하나를 운영할 정도가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삼성전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들은 힘을 빼는 게 맞습니다. 제2, 제3의 복수노조라는 게 맞죠.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공장을 늘려가는 사람들은 몇 군데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고용이 안 좋아지니까 표현력에서 정치인을 하시니까 노조의 힘을 뺀다, 누구의 힘을 뺀다고 하는 건 대단히 위험 발생. 미국식으로는 가능합니다. 미국은 최소한 시간당 임금이 10,000원 이상은 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했던 최저임금으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해도 한 달 내는 월세 내고 밥 못 먹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뭔가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 대기업 쪽에 관련돼서 했던 노조의 힘을 뺀다는 것도 다르게 표현합니다. 경영진의 탐욕을 버려야 된다고 얘기하죠. 노조가 요구했었던 것에 대해서 다 들어주지 않더라도 노조도 그들이 안 들어줄 걸 알아서 무리해서 20-30% 더 보태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노조는 노동자들이 위험도 있지만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뛰어들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노조 관련돼서 뭔가 얘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자의적인 선택으로 난 최저임금 안 받아도 돼. 난 상여금 좀 덜 받아도 돼. 그 대신 난 어떤 식으로든 노조 같은 거 활동 안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노조로 들어올 수 있는 노조의 범위를 넓히는 건 맞아도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없는 업종도 있는 거죠. 지금 독립사업자로 일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 같은 경우 대표적이에요. 이들을 위해서 산별 노조 같은 것들을 해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예.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거는 한 10년 이상 걸리는 일이에요. 저는 오히려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노조의 문제는 아주 뭐 대기업의 위주로 일부 노조는 기득권이 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건데 회사별로 할 것이 아니라 업종별로 노조를 만들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제조업의 협회 뭐 이런 데서 이제 노동자들을 보호한다거나 뭐 어느 택배에 일한다, 뭐 쿠팡에 일한다 이런 게 아니라 택배 노동자들을 전체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런 이제 뭐 노동조합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것들을 합니다. 앞서가면서 해야 되는 게 제가 1988년일 겁니다. 그때 대한민국 최초로 노사관계대학원이 일하는 게 열려서 제가 4년간 거기 연구원을 해서 노사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착각한 규모가 큰 데와 중간 데와 작은 데가 있는 업종으로 묶게 되면 이게 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파리바게트에서 제빵 기술을 만들었던 친구들은 공장처럼 만들어냅니다. 그런 쪽에 대한 대우와 그러니까 쉬지 못하고 만들어내서 아침마다 나가는 시간을 해야 되는 것과 일반 제과점에 있는 쪽에서는 제빵 기능사라고 해도 활동 범위에서부터 모든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업종만으로 묶는 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산별 노조가 안 만들어지는 것이고 조금 더 가끔씩 그런 쪽에 관심 가지시면은 현장 보시면 이 취약한 부분 중에서 당장 안전망부터 만들자.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만들어내고 난 다음에 노동개혁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김종인이 냈던 전략은 야 우리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부터 해줘 하고 두 개 같이 던지고 자기네들 유리한 것만 가져갈 거예요. 저도 그거 혹시라도 완전히 반대하는데요. 최 박사님 예. 말씀하셨던 거 가지고 이용했고 야 진보에서 외신 대변인이 우리 쪽에 맞대라고 악용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저는 일단 김종인 대표가 지금 우리 공정거래 3법하고 노동법 같이 하자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것이라고 완전히 생각을 그렇죠. 하고요. 그거와 별개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완벽한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칠 면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안정화가 반드시 먼저 돼야 되는 필요한 맞아요. 것이지만 유연화도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박근혜 때의 유연화를 생각하면 안 돼요. 박근혜 때의 유연화는 무조건 해고, 그다음에 어떤 무임금 노동, 휴가 뭐 이런 걸 얘기했는데 저도 제가 오래전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시대가 접어들었는데 사실 말이 4차 산업혁명이지 사실 일자리가 감소하는 거예요. 맞아요. 혁명이라는 거는 절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노조에 한번 가입하면 그 회사에 들어가면 절대 자르지 못하고 저는 이거는 이제는 좀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게 아니라 즉 회사에 어떤 회사 가면요 분명히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심각할 정도로. 근데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은 해고를 못 하더라고요.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직장 동료들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이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의 노동 유연화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노동 노조의 변화는 노조가 경영 참여에 동시에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경영계와 노조가 손잡고 노조가 경영 참여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한다 그러면 경영자들과의 대화가 되고 회사에 다뤄가는 상황도 알고 늘 경영자 따로 노조 따로 하면서 대결 구도였거든요. 이제는 대한민국의 노동 유연화가 되려고 그러면요. 노조의 경영 참여가 같이 이루어지는 순간 노사 간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어려울 때는 좀 임금들을 같이 고통을 분담을 할 때는 같이 분담을 하고 좋아질 때는 더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은 노조의 경영 참여예요. 노조의 경영 참여가 쉽지는 않겠죠. 또 그래서 어떤 공정거래 3법에 의해서 어떤 사회 이사 제도가 들어와지고 또 전문 경영인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결 구도가 아닌 어차피 같이 이끌어 나가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는 노조의 경영 참여가 해결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 지금 높은 급여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상여금만 따져도 한 300명 정도의 연에 3천만 원 정도 받는 근로자 300명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00억대 뭐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상상을 초월하는 쪽들이 많죠. 우리나라 금융계의 높은 양반들은 월스트리트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게 있다는 거는 그들은 올라가는 쪽들 자기들 관련돼선 국회의원들이 자기네를 특권하듯이 만들어 놓은 게 많아요. 근데 나머지 근로자들은 해고하고 고용되면 하니까 핑계거리를 만들었는데 이런 장벽들도 깨는 게 필요하죠.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최소한 한 국가에서 국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걱정은 하지 않게 치료도 하고 있고 급여도 나오고 있다면 그러면서 원론으로 유연성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IMF가 있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 다 정규직이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맞아요. 비정규직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어요.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들 그리고 그 뒤에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든 기업을 살려보려고 했지만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기업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몇 명 더 고용하겠습니다고 자랑만 했지 이루어진 경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탐욕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용납해야 되느냐 중소기업 사장님들 얘기가 아니에요. 큰 산업에서 대표되고 있는 쪽들에 대해서는 족쇄를 채우고 끌고 나갈 의무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정말로 힘든 쪽에서는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인데 월급 못 주고 근데 이거 다 주다 보면 우리 망하게 생겼고 잠깐 레이오프 시킬 때 뭔가 시스템적으로 다른 데서 일할 수 있게 돌리는 이런 방안들도 좀 나와야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의 유연화 어떤 문재인 정부에서 이분들의 어떤 해직됐을 경우에 사회적 보장을 하는 게 바로 기본소득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이 기본소득이 국가에서 어느 정도 받침이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대기업들은 일거리가 없을 때는 한 몇 개월만 쉬어주면 국가에서 기본소득으로 보조를 좀 해주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미래에 우리가 노사가 같이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기본소득도 참 연구 많이 하시고 계시죠 지금? 저는 이번에 이제 모든 그 대권 주자들이 그 자칭 방송 대권 3분 주자들이 남았을까? 3분 동안 열띤 토론해보죠. 기본소득에 대해서 다 지금 오늘 아침에는 또 저희 국민의당인가요? 이제 안철수 대표가 또 뭐 청년 기본소득 얘기를 했고 또 그 몇 시간 전에는 김두관 의원이 뭐 기본 자산 이 얘기를 했고 너무 지금 종류가 많은데 일단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IMF 이후로 비정규직이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게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비대면 사회에서 뭐 코로나가 더 가속했지만 뭐 이 기술 발달로 일자리는 없어지고 뭐 무슨 타다 옛날에 없어졌지만 그런 차량을 승차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뭐 택배 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이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가 돼야 되는데 사회 안정망의 한 가지가 기본소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방법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좀 더 이제는 이제 뭐 정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여러 방법의 장단점을 좀 과학적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우리 민주당 안에서든 정부에서든 정책 랩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 비정규직으로 있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소득이 높아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비정규직이란 말로 위장되어 있지만 실제 정규직 근로자들의 적게는 4분의 1부터 많게는 절반까지도 맞습니다. 못 받는 직종. 네. 그러니까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자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자들이 이런 장난질을 치지 못하게 노상 외쳤던 게 똑같은 일을 하면 똑같이 월급 주자. 은행에서 텔러라고 뽑았던 사람들, 공장에서 기계처럼 은행에서 받고 있는데 똑같은 급여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르고 어디든 요즘 가보다면 정규직은 들어왔던 사람, 그 다음에 무기사용직으로 돼 있는 사람, 임시직으로 돼 있는 사람, 거기에 또 보조가 되고 온갖 직함으로 돈을 적게 주는 것만 만들어 놓습니다. 말이 좋아 4차 산업혁명이지 이제 일자리 구하기 힘든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보호도 당연히 없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노조 시스템 자체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는 건 확실합니다. 바꿔야죠. 그걸 어떻게 안전하게 바꿀 거냐. 방향은 사람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이어져서 민주정부로 가야 그나마 사람이 되고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 먼저다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나머지 모든 정부가 돈이 먼저였습니다. 그걸 자꾸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서 계속 이어갈 수 있게끔 우리가 좀 20년 가야 되는 거예요. 한때 이명박 때 가장 유행했던 직업이 헤드헌터였어요. 헤드헌터. 그게 뭐냐면 말의 인재들을 발굴해갖고 자기가 꽂아주는 것 같지만 비정규직 양성을 하는 거였어요. 삼성이나 LG의 어떤 상당원으로 취직을 시켜주면서 그 사람들은 소속이 달라요. 그런 짓거리들을 하면서 헤드헌터라는 사람들이 사람 모집해갖고 소속은 여기인데 일은 삼성 가서 하고 일은 LG 가서 하고
우리나라가 직접 굉장히, 고용이 그래서 예. 중요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정규직도 굉장히 개념이 많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비정규직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이 굉장히 복잡하고 법이 생기면 예. 그걸 피해서 딴 이름으로 비슷한 걸 만들어 놓고 이건 돼 저건 돼 이럴 거 갖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많고 또 그 가장 다른 나라도 비정규직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차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대우 그 임금이 너무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개념이 것처럼, 잘못된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세계은행에서 맞아요. 정규직으로 있었지만 제가 그만두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은 저는 똑같은 사람이니까 돈을 더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저는 연금도 못 받고, 뭐 잡 맞아요. 시큐리티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일을 회사에서 하면은 보호를 못 받으니까 뭐 10%, 더 20% 더 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계약직으로 일을 맞아요. 하면은. 예. 근데 한국은 비정규직이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제가 생각하는 노동의 유연화는 비정규직은 좀 더 잡 시큐리티가 없다는 측면에서는 비정규직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대우, 뭐 직업의 그 안정성, 근무 환경, 그다음에 월급 이런 조건은 정규직보다 더 최소한 그렇죠. 똑같거나 더 나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게 예. 미국식이. 그래서 미국은 파트타임 고용할 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줘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예. 파트타임을 하더라도 본인 직원 선택을 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너 돈 좀 적게 받고 안정적으로 정규직 할래? 아니면 너가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하고 네가 조금 돈을 네가 필요한 만큼 받을래? 이게 미국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인데 우리나라는 정규직은 연금 받고 정규직은 월급 많고 비정규직은 대우도 나쁘고 늘 그러니까 의뢰에 살아야 되고 그런 거죠. 현대판 카스트 제도처럼 대한민국에서는 대기업 정규직이냐 아니냐 갖고 등급이 나눠지는 쪽이 됐고 경영자가 아니냐 되어 있습니다.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고치는데 저는 길면 50년도 걸릴 거라고 봅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면 바뀌기 쉽지 않아요. 저는 거기서 노조가 있다는 강한 노조가 있다는 것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더 커지게 하는 원인이 되지 전 않을까라고 동의하지 생각을 않아요. 합니다. 전 오히려 동의하지 않아요. 조금 노조가 약하면은 정규직 숫자가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그 격차가 정규직의 월급이 좀 적어지는 대신에 정규직이 더 많아질 수도 있고 아니요, 그렇지 또 않아요.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것도 좀 더 쉬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노조가 들고 있는 칼이 워낙 거칠고 무게가 뛰어나다는 걸 인정합니다. 저는 뭐 여러 노조들 좋아하지 않아요. 지들의 이권을 챙기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노조가 조금만 가드를 내리는 순간 잡아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경영진이 있다는 것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노조의 힘을 빼는 거는 뭔가 상대방의 비정규직이 말씀하셨던 대로 대우가 되고 난 다음에 조정돼야 될 문제고 대한민국은 잔인할 정도로 기업들이 성장해가면서 노동자를 압박해왔던 그런 맞습니다. 기업들입니다. 예.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셨던 게 서양은 맞습니다. 최소한 우린 누구 지날 때 문 열어주고 뭐 이런 예의가 돼 있던 그런 것들이 아직 못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허세가 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결혼식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서양에는 없는 것처럼 뭐 몇백 명씩 부르고 밥 다 주고 뭐 이런 것들 문화 잘못됐다 고치는 못 고칩니다. 잘 안 되거든요. 대기업의 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의 정규직이나 안정적으로 나갔던 것들 노조가 잘못 나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그나마 노조가 있어서 근무 시간이나 근로 여건이 유지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쪽이 있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지만 지금 당장은 노조를 약하게 만들면 기업들이 더 천국되고 다 엉망이 될 겁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는 거 그건 통계로 봐도 아니니까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최준 박사님 말은요 일리가 있어요. 뭐 일리가 있냐? 미국 경영진 같은 마인드가 있다 그러면 말이 되죠. 그럼요. 우리나라 노조의 힘이 세다. 노조가 왜 그렇게 힘을 키웠나? 늘 노동자를 그 인간 대접하지 않는 그 고용주들에 의해서 생존의 문제로 노조의 힘을 키웠었던 게 한국의 노동 시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노사 관계가 악화되었고. 근데 노동자의 기준이 노조에 속한 노동자만 아니죠. 노동자는 아니잖아요. 전부- 미숙련 노동자나 그렇죠. 그 노조에 속하지 않은 노동자를 어떻게 다 보호할 건지를 그래서 얘기를 해야 비정규직 되는데 노동자도 예. 있어요. 기업법들을 비정규직 고치게 노조 되는 같은 걸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있어야죠. 생각합니다. 저는. 최 예. 박사님, 저쪽에서 정규직은 임금으로 나가요. 그리고 나머지 비정규직 계약직은 비용으로 나갑니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준이 다른데 그 법을 만든 게 지금 현재 기업군들이고 그들이 법을 못 바꾸게 국민의 힘당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네. 거듭 말씀드리면 전 이런 주제할 때 너무 진지해서 재미가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 저는 재밌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거를 노조가 맞냐 아니냐 이렇게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니고 우리 지금 전체 노동 시장의 지금 구성이 이렇고 우리 노동 시장의 문제가 이런 건데 이거 어떻게 극복할까 이렇게 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노조가 나중에 그 중에 하나일 100분 뿐이라고 정도 생각합니다. 토론해도 되겠다. 네. 아니 왜냐면 최백운 교수님 불러줘. 그러면 얘기가 편할 것 같아요.
또 최지은 박사님 또 세계은행의 어떤 좀 그 마인드가 그럼요. 굉장히 우리가 배울 것도 있고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그게 때로는 필요한 게 부딪힐 것도 있어야 있고 돼요. 그게 너무 좋아요. 똑같은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똑같지만 방향은 조금 다를 수 있거든요. IT 기업들이 그나마 좀 괜찮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쪽은 실력이 있고 근무 시간이 뻔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도 거긴 공정하게 채용이나 이런 인원 뽑을 때 같이 됩니다. 근데 노동 강도로 따질 때 공장보다 심하다가 하는 게 IT 기업들이에요. 그럼 거기는 새로운 업종이에요. 기존의 노조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힘을 뺀 노조가 있는 곳이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들을 보시면 제가 주장했던 노조의 힘을 빼야 된다는 게 한국 문화에서는 상명하복에 내가 너 목줄을 쥐고 있어. 너 월급 안 받으면 어떡할래? 이 업계에서 매장돼. 그러니까 분명히 엄연하게 존재하는 현실에서는 시장을 바꾸는 건 큰 그림을 그리는 거지만 실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일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노조에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노조 밖에 있는 노동자들도 충분히 보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쨌든 요즘 우리 최진 박사님 오면 토론이 너무 재밌어졌어요. 근데 항상 제가 준비해온 주제 말고 딴 걸 물어보세요. 왜냐면 저는 제가 생각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을 가장 좋아해요. 우리 늘 똑같은 생각은 어느 정도 정치 이 바닥에 있으면 다 생각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우리 최지은 박사님 얘기 들으면요, 그렇죠? 가끔 저거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좋은데, 예, 어쨌든 저희가 오바를 해갖고 지금 시간이 밖에 손님들도 좀 기다려주시는데, 네, 오늘 여러분들 정치 클리핑 119회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날 잡아서 곽동수 선생님의 사회를 보고 진짜 100분 아니 편파적인 사회가 될 것 같은데요. 편파적인 사회에서 안 돼. 괜찮아요. 중도의 사회가 저는 곽동수 선생님이 굉장히 정말 그 제 관심의 대상인 게 지금 생각하시는 거는 버니 썬더스예요. 근데 트럼프를 지지하세요. 네. 정책 모든 그 말씀하시는 잠깐, 노조 그거는 모든 장외에서 정책은 싸우시고. 아니요, 예. 딱 하나 확실한 거. 정치 클리핑 119회 연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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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네. 돌아가세요. 고맙습니다. 샌더스 좋아하는데 국익이라는 게 저희는 보수예요, 저는.